오늘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 5번째 녹화입니다. 앞에 4번까지는 제 책을 보신 분이건 안 보신 분이건 대충은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아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 책을 보신 분은 예측하지만 제 책을 안 보신 분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5번으로 나누는데 1번이 245년 10월 옥저전투 후 위군 후퇴, 옥저전투에서 대패한 위나라 군대가 후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면 245년 10월 옥저전투가 벌어질 무렵에 한반도 정세가 어땠는가? 245년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옥저전투 후 2년이 지난 247년에 신라의 조분이사금이 실각하고 첨예이사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첨예이사금이 집권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위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신라의 조분이사금에서 첨예이사금으로의 권력교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뭐 임나 십국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서기에. 그게 도대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 변한 지역이 이 3세기 중반에 대규모 정복 전쟁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야사 최대의 정복 군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변한 지역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외왕이 공립되는 거예요. 그 석으로 죽으면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45년 10월 옥저전투 후 위군 후퇴입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석으로는 몇 월에 죽었습니까? 석으로가 죽은 달이 몇 월 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삼국사기를 다 외우고 다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분은 석으로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 그 다음에 제 책을 보신 분은 이제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아마 다음처럼 답변할 겁니다. 사마는 전통에 따라서 외왕은 3월까지 봄 3월까지 공립이 돼야 되는데 석으로 비협조로 3월까지 공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4월에 죽어야 맞습니다. 그래 석으로가 4월에 죽어야만, 여름 4월에 죽어야만 그 기록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석으로는 여름 4월에 죽어요. 석으로가 왜 여름 4월에 죽었는가를 이해하시는 분은 석으로 죽음을 뭐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245년 10월 옥저전투 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245년 10월입니다. 옥저전투는 246년이 아니에요. 삼국사기가 일부 틀렸는데 245년 10월에 맞습니다. 옥저전투에서 고구려가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했는데 도대체 유군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여기에서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비류전투나 양백전투에서 3,000명을 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000명 정도 위군이 죽었으면은 아마 고구려 번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베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을 볼 때 3,000명은 아니고 한 1, 2,000명 정도 위군이 전사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상자도 대충 그 정도 발생했을 거예요. 위군은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냐면 그 보급선이 끊겼어요. 병참 라인이. 물자라 식량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 후송도 못해요. 끊겼어요. 그래서 많은 부상자를 다 못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고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어떻습니까? 옥저전투에서 고구려는 승리하고 그 전에 달아났던 중앙군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방군이 결집해서 이제 군세가 강해지는 겁니다.
고구려는 옥저 전투의 대승 후에 위군이 달아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을 도륙한 저놈들을 그냥 살려버릴 수 없다. 끝까지 추적해서 저놈들을 처단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구려가 추격군을 편성해서 옥저전투 패온 위군을 추격해야 된다. 네, 옥저전투에서 패하고 후퇴해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고구려군이 추격군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기는 이 전쟁은 졌다. 고구려 왕을 잡아오기는커녕 내 목숨 구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왕기는 추격군을 보고 고구려 추격군을 보고 너희들은 고구려군을 막아라. 그 사이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자기 도망갈 시간을 벌게 그 고구려군을 막으라고 하고 소수의 호위군을 빼가지고 평안도로 거쳐서 지금의 낙랑지구입니다. 낙랑지구에 실제로 당시 위나라 군대의 구리소 동복이 발견됐어요. 그 통해서 그 산길로에서 북경까지 달아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위군은 총사령관인 오함소로 부르더니 죽었어요. 왕기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습니까? 이제 위구장군 도정우, 그 다음에 행비장군 명, 또 행비장군 이하 이제 7 아문들의 장군들이 남아가죠. 네, 그 전쟁의 승리가 어려운 겁니다. 상황에서. 그래서 고구려군을 추격해오고 그 결과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계속 후퇴를 하게 돼요. 위군이 후퇴하고 동해안을 따라서 후퇴하고 고구려군이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강릉을 통과하고 드디어 신라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신라 땅에 위군이 들어오고 이를 추격하는 고구려군이 들어온 것이 삼국사기 신라번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군이 보니까 고구려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을 거쳐서 신라 땅에서도 쫓아오고 아마 신라 땅에서도 상당한 나고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0명 정도의 나고병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가지고 포항을 거쳐서 울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군과 고구려군이. 울산은 임나가의 영역이에요. 임나가가 뭐냐면 삼국사기 신라번기 외입니다. 그 임나가의 왕이 보니까 임나가의 왕이 누구냐면은 이 내의상과 조부의상음 때 신라를 공격하던 그 외의 왕입니다. 자기 영토에 강력한 두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비족 군단과 고구려 군단이 대략 한 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양쪽이 들어가지고 울산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양쪽 군대가. 부산이면 막판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야 김해를 가는 거예요. 부산만도 끝까지 온 거죠. 강이 아니죠. 부산에서 김해를 가려면 그 당시는 그 부산과 김해 사이가 바다였어요. 해역으로. 그 다음에 그 부산과 경주 사이, 부산 김해가 남쪽에 있고 경주 사이가 바다였어요. 김해 바다. 그래서 부산이나 김해에서 그 배를 타고 신라의 경주 항에 도착합니다. 이 경주 항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두 나라 군대가 위나라 선비족 군단과 고구려 추격군이 마지막에 부산 끝까지 갔습니다. 그게 아마 245년 겨울이나 246년 초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 이제 한반도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5년 10월 옥저전투에서 고구려군이 대승을 한 그 무렵에
한반도 정세입니다. 어땠냐? 신라의 상황이에요. 신라는 국가가 백척간두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흔들흔들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목지국 진왕이 목지국이 뭡니까? 원조형인 비류가 미추홀의 국가를 건국했다고 해서 미추국 또는 목지국이라 불렀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목지국이에요. 근데 목지국의 건국 연도가 바로 백제의 건국 연도입니다. 비류가 국가를 세운 B18년이에요. 목지국의 국명이 일백백자 백제인 겁니다. 그럼 삼국사의 백제는 뭡니까? 그건 백제를 구성하던 마한의 한 부분이에요. 북쪽에 있던 이제 한 작은 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백제, 구체적으로 칠지도를 보낸 백제는 목지국이에요. 그 목지국의 백제인 겁니다. 당시에 245년 당시에 사만을 다 통일했어요. 마한 변한 지역을 전체 다 통일하고 딱 두 군데가 남았어요. 그건 진안지대 최강국인 신라, 당시 사로국이죠. 그리고 울릉도가 남았어요. 울릉도야 거기 이제 논리로 치고 작으니까 신라의 정복이 이제 눈앞에 와 있었어요. 신라를 제외하고 마한 진안 변환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체제를 갖춘 겁니다. 이제 신라만 항복하면 사만을 다 통일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신라는 그 당시 국가가 이제 존망의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245년이에요. 한강유역은 어땠느냐? 한강유역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65년에 서기 165년에 아참 길선이 망명한 이후로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그 삼국사의 백제입니다. 국가가 망해버렸다는 건 뭡니까? 왕을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율권을 가진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제 진왕이 뭡니까? 목지국 진왕이에요. 백제 진왕이 통치자를 임명합니다. 담로주를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초고왕과 구수왕이에요. 초고왕과 구수왕이라는 담로주가 임명돼가지고 진왕의 지시에 따라서 사만 통일 전쟁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고왕과 구수왕은 우선 외교권이 없어요. 70년 정도 둘이 통치하는데 한 번도 외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이 없어요. 한 번도 고위직 인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제사권이 없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나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냥권이 없어요. 전에 사냥권이 없다는 얘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나머지 건 알고 있는데 사냥권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갑니까? 아니 부하들 몇 데리고 와서 사슴 한두 마리 잡으면 사냥이지 왜 그 사냥을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사냥은 그런 사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냥입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사 최초의 모반 사건이 뭡니까? 백제사 최초의 모반 사건이 그게 4세기 초인 비류왕 22년에 아니 24년이구나. 비류왕 24년이 327년입니다. 가을 9월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켜 토벌했다. 그러니까 4세기 초인 327년에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킨 게 백제사 최초 반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왜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토벌했다 그랬지. 어떻게 이유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혹시 왕이 비류왕입니다. 왕이 사냥 갔다 온 일이 있느냐고. 그럼 어떻습니까?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2년 전에 비류왕 22년 325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왕이 구원의 북쪽에 사냥하였다. 왕이 사냥 갔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반란 원인입니다.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그 전에 직전에 비류왕이 사냥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왕이 사냥 갔다 온 거하고 반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삼국사기 백제본기 특히 4세기 이전 백제사는 사냥 기록을 이해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 엽자, 하나는 전자, 밭전자, 전자가 사냥 전자세요.
두 가지로 표시되는데 4세기 전 백제사는 사냥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요? 사냥 기록을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4세기 할 때 백제 사냥 기록을 따로 정리해서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고왕과 구소왕이라는 담로주가 백제왕의 명령을 받아서 신라 공격에 동원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세기 초에 대규모로 말갈인들이 한강역에 몰려옵니다. 한강역에 말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초고왕과 구소왕을 죽이고 말갈인들의 국가를 건국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없어졌던 외교권, 인사권, 제사권, 사냥권들을 전부 회복합니다. 국권을 회복해요. 강력권 국가를 세우고 이 문제를 백제는 어떻게 합니까? 백제는 결국은 말갈족의 통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말갈족 추장이 한성백제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성백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말갈족의 강력한 군사력을 삼한 통일전쟁에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백제 고유왕의 이야기입니다. 고유왕은 이 시리즈 중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고유왕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쪽으로 있어요. 남쪽 그 가야지대, 가야지역은 3세기 초에 백제에 전부 다 점령당했어요. 백제에 전부 점령당해가지고 그 변진안에 편성이 된 거예요. 변진안에 내해 사금조를 보면은 외로부터 한 70년 동안 공격이 없습니다. 그 지마이 사금이 외국과 혼인하고 아달라이 사금이 외국과 혼인해요. 이 세기에. 그로부터 한 70년 동안 친선관계가 계속되다가 207년부터 갑자기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초고왕 구소왕제와 똑같아요. 초고왕이 한 70년 동안 신라를 공격하지 않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초고왕이랑 구소왕제를 보면은 말가르 공격으로 국가가 위태로운 가운데에도 무리하게 신라를 공격해요. 만약에 초고왕이나 구소왕이 백제왕에게 흉년이고 말가르 공격을 받고 군대도 없고 어떻게 신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백제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꾸겠죠. 그 담로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동원되듯이 그 내이사금과 조문이사금 외왕도 담로주로서 백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삼한 통일 전쟁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로의 일반적인 통치 방법과 마찬가지로 내이사금과 조문이사금 때 신라를 공격한 외왕도 외교권 없고 뭐 인사권 없고 제사권 없고 사냥권 없을 거예요. 내 조문이사금 양대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신라의 사신 교환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지역의 백제 진왕 정부는 목주육 진왕 정부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정책이요. 무한편한 진안으로 소굴이 이루어지는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추면서 군사력을 전부 없앴어요. 특정 국가, 그러니까 만 50여 국, 변진한 24개국 중에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여 국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만의 주요국 몇 개, 한강역에 몇 개, 그 다음에 변진안에 몇 개. 군사력을 왜 없앱니까? 군사력, 소국마다 군사력이 있으면 반란의 여지가 있고 지방 통치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없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없앴는가는 삼국사에 보면 알아요. 신라번기 4세기 신라번기를 보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요. 군대를 없애고 무기 제조를 금지시킵니다. 제철소를 전부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을 쌓거나 못하게 해요. 또는 일부 성은 아예 헐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란을 이렇게 못하게. 그 다음에 진안지역, 진안지역은 너무 달랐어요. 진안지역은 3세기, 2세기에 7나라가 있었습니다. 7개 국가가. 그 중에서 6나라는 백제의 정복이 되고 제일 큰 신라 사로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 하나씩 정복된 6나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둘로 국가 분할을 해요.
둘로 나눴습니다. 국가 분할을 하면은 힘을 못 쓰니까. 그래 국가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지방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만 군사력을 두고. 근데 각 지방에서 이 군대를 못 가지게 그 군사력을 없애버리면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의침에 약해요. 각 지방이 다 군대가 있으면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각각 소국들이 이 군사를 가지고 병이 전체를 막을 수 있는데 일부 국가만 제외하고 군사력이 없으면은 이제 의침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백제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쪽에서 오는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형제국,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사이가 좋았어요. 얼마만큼 사이가 좋았는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렸습니다. 2세기 태조왕 때부터 5세기 초까지 서로 간에 그 친선 사신을 국가의 중요한 일이면 친선 사신을 교환하는 형제국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북쪽에 고구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겁니다. 누가 감히 고구려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을 거예요. 그래 북쪽으로부터 외치면 걱정 필요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럼 남쪽은 어떠느냐? 당시 일본 열도는 수십 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소국 하나하나는 얼마 안 되는 존재입니다. 뭐 군대라고 봐야 뭐 1000명, 2000명. 그래서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신라는 2만에서 3만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본 열도에 있는 소국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뭐 해적이 신라를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대요. 이제 국력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 있는 소국들 한두 개가 신라에 못 옵니다. 상대가 돼요. 그 어느 정도 국력 차이였었냐면 173년에 중해가 죽고 그 왕비던 비묘가 아달라의 자금께 사신을 보내는데 그 내란이 발생합니다. 외국에 내란이 발생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신라에게 원조를 청해요. 신라는 그 외국에 있는 여러 소국보다 압도적으로 강국이었기 때문에 아달라의 자금의 신라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한 절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73년이 외국 대란이 벌어지는 해요. 외국 대란이 언제 끝납니까? 179년에 끝나고 비묘가 외왕이 즉위합니다. 그래서 179년이 비묘 1년 또는 신공황후 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신라가 국가 멸망의 위기, 이제 마한편한 지역이 다 백제에 떨어지고 자기 혼자만 의롭게 남아있어서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신라가 항복하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신라가 항복하는 순간에 다만 전체가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해야 돼요. 고구려를 공격하고 옥전전투에 패하고 이제 후퇴해요. 위나라 선비족 군대가 동해안을 따라 후퇴하고 이제 많은 낙오병이 생기고 그 중에 한 500명 이상이 신라에 떨어지고 한 5,000명 정도가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가서 최후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어디 가세요? 이 상황을 순서적으로 적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6개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 245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편경을 침범함으로 우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주책을 지켰다. 245년 겨울 10월에 위군과 고구려군이 신라 국경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조분이 37년 1년 후인 246년 겨울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남방 하늘의 흰 기운이 피륙을 편듯이 뻗쳤다. 뭐예요? 신라 내부에 무슨 변화가 생겼나? 정변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요. 뭐 용과는 다른데. 그 다음에 247년 여름 5월 동남방의 흰 기운이 뻗친 후 7개월 후에요. 조분이 죽고 그 아우인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신라 제12대 첨예이사금이에요. 그 다음에 첨예이사금 원년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조묘를 참배합니다. 시조는 박격허세입니다. 신라사에서 시조는 박격허세, 태조는 밑주의사금이에요. 그러니까 밑주의사금 아직 그 태조는 안 나타났습니다. 시조만 나타났어요. 박격허세를 참배하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에 봉했다. 이제 처음에 이사금이 자기가 형이 죽고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갈문왕에 봉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 해 정월에 이찬 장원을 서부로 삼아 국정을 맡아보게 하였다. 장원이라는 인물에게 군권을 맡긴 겁니다. 이건 국정을 맡겼다. 제2인자, 서부라는 신라의 제2인자예요. 대권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월에 이찬을 서부로 임명한 다음 국정을 맡긴 다음에 고구려에 사실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고구려에 화친 사실을 보냈어요. 다행히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249년 여름 4월, 처음에 3년이다. 여름 4월 외인이 우려를 죽였다. 253년에 죽었는데 이게 4년 앞당겨 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만약에 외인이 우려를 죽였다가 아니고 우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이 전개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체가 만들어 봐요.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걸 보고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245년에 위군과 신라군이 신라 영토를 통과했어요. 겨울에. 그리고 한 5,000명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군대가 포항과 울산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부산에 가서 결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위군이 계속 낙오병이 생겨요. 신라 지역에 적어도 한 500명 이상 이제 그 낙오병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1000명인지도 모르죠. 500명인지 모릅니다. 통상 왕통은 부자상속입니다. 부자상속이기 때문에 왕의 동생은 왕위 계승권에서 벗어난 존재에 있어요. 이제 조부이사금 때인데, 조부이사금 동생 중에 아주 야심이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신라에 들어온 그 선비족 군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입니다. 물론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너희들 사정은 잘하다. 돌봐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 충성해라. 혹시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몰라요. 포로 될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조분이사금은 그 선비족 군대에 대해서 군인들, 신라에 들어온 선비족 군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비족 군대들을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내게 충성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생이 선비족 그 나구원 선비족 군대를 자기 휘하에 뒀어요. 그것이 24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246년 초에 드디어 부산까지 간 고구려군과 위군의 최종 전투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위군과 고구려군이 누가 이겼을까?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위 있는 기록이 있어요. 고고학 기록과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그 245년으로부터 약 한 세대 20몇 년이 지난 후에 위나라 사신이 변한 지역을 갑니다. 변한 지역에 가가지고 변하는 지배층을 만나봅니다. 만나보고 남긴 기록이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조에 있어요. 변진조에 있는데 그 245년에 들어올 때 청년이라면 20, 30대, 그로부터 20여 년 뒤에는 260년대는 이제 중장년이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중장년이었을 때 그 변진을 통치하고 있을 때 만나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진안과 언어와 풍속이 다르다. 의진입니다. 사제의 규신이 다르다. 농경과 유목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가?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그들의 얼굴 모습, 신체 모습에 대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체격이 장대하고 변진의 지배층을 보니까 체격이 커요. 체격이 크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름답다. 아리카락 머리 장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북방은 되게 장발이 머리카락 길어요. 의복이 정갈하고 전형적인 유목민족입니다. 형법이 엄격하다. 유목민족은 평소에도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형법이 엄격해요. 이게 뭡니까? 이 북방 유목민족 특성이에요. 정확히 이루고 있습니다. 260년대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노년이 돼서 늙어 죽어요. 늙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덤을 쌓고 묻히는 겁니다. 승자가 자기 무덤을 만들고 유물을 남기는 거예요. 패배자는 그걸 못 남깁니다. 고구려원과 그 위나라 선비족 군대 중에 어느 쪽이 유물을 남겼는가? 파보면 알아요. 280년대 대성농 고분군이 축조되기 시작합니다. 280년 전후에. 그래 파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고구려 유물이 나옵니까? 선비족 유물이 나옵니까? 선비족 군단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비족 군단의 유물이.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유군이 승리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부산 끝까지 가가지고 위군으로 동원된 선비족 군단이 고구려 해군에 대해 승리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임나가야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때 아마 조분지 사금, 그 전에 내이 사금 때 신라를 공격한 외왕은 죽었을 거예요. 마치 말갈족의 고위 추장에 의해서 고위군의 추장에서 초고왕, 구수왕 전부 죽었듯이 그 선비족 군단에 누굽니까? 유부장군 도정우, 또 누구 있죠? 행비장군 영, 또 행비장군에 의해서 임나가야 정복이 되고 그 임나가야를 통치하던 백제 진왕은 담로주, 그러니까 내이 사금과 조분지 사금 때 신라를 공격했던 외왕은 마찬가지로 죽었을 거예요. 246년 초에 위군이 임나가야를 딱 정복하니까 그 힘이 거기만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미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5년 10월에 두 군대가 신라 국경을 통과했어요. 옥저 마지막 전투. 그로부터 1년 후 246년에 하늘에 무슨 기운이 뻗쳤다. 이건 뭡니까? 그 왕의 동생이 선비족 군대를 이끌고 자기 형인 조분지 사금을 급습한 겁니다. 정별을 일으킨 거예요. 정별을 일어나가지고 자기 형인 조분지 사금을 유폐를 시켰어요. 이게 246년 10월 일입니다. 그 남쪽에 그 임나가야의 영향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선비족 군단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 왕의 동생은 내가 집권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247년 5월 7개월인데 조분지 사금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247년 5월에 조분지 사금이 죽었다고 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처음에 발표해요. 구체적으로 조분지 사금이 언제 죽었는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떠냐면 이 무슨 빛이 그 볕이 하늘로 뻗치던 246년 10월부터 자기가 왕이 되는 246년 10월 247년 5월 사이 7개월 사이에 형이 죽었을 거예요. 조분지 사금을 제거하고 그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신라 제12대 처음의 이사금이에요. 처음의 이사금이 선비족 군대를 이용해서 형의 정권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처음의 이사금의 집권 명분은 뭐였을까? 당시 신라는 백척간도 유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만 전체가 백제의 통치에 들어가고 자기 국가가 많은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때 처음의 이사금이 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대충 이런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비족들이 남쪽의 임나를 정복했다. 남쪽의 임나가 왜입니다. 신라 번개.
우리 신라군이 아니 사실은 이제 당신은 신라가 아니고 사라고 계세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를 읽겠습니다. 신라군에도 선비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내게 충성한다. 이들이 내 휘하에 있는 한 우리가 남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염려는 없다. 실제로 처음에 미추이사금되는 본기를 보면은 외로부터 공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 선비족 군단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기병부대 운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염려도 없고 또 이들의 군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백제의 침략을 격퇴할 것이다. 그래서 신라라는 국가를 내가 지킨다. 국가 보위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 상상입니다. 그것이 아마 처음에 사금이 신라인들에게 자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된 데한 집권 명분이야. 그러니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변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정월에 자신을 옹립하는 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선비족 지휘관을 서불안에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장원이에요. 장원이 신라의 군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선비족 출신이 그 지휘관을 서불안에 임명을 한 거예요. 아니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백성들을 도륙한 자를 신라가 제2인자 왕 다음에 2인자인 서불안에 임명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고구려가. 그러다 고구려가 다시 토벌대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을 서불안에 임명한 다음 달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에 화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에 간 신라의 화친 사신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다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도성에서 고구려 백성들을 학살한 것은 우리 뜻이 아니다. 우리도 위나라 정부에 동원됐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환도성 대학살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3세기 3번의 대학살인데 첫 번째가 공손년 정벌시 양평성 대학살, 두 번째가 광범 군대가 왔을 때 환도성 대학살. 한 번 더 남았어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환도성 학살에 대한 사고가 첫 번째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발방지. 재발방지는 우리는 위나라와 관계를 끊는다.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접촉했다든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다시는 고구려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고구려의 속민을 자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 말할 테니까 다시 토벌군을 보내거나 하지 말아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구려가 토벌군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무렵에 이 임나가야가 수도를 그 부산에서 김해로 옮긴 게 아닌가. 이제 부산과 김해 사이는 상당한 바다이기 때문에 부산은 고구려 토벌군이 내려오면 거기까지 한 번에 내려오지만 김해에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임나가야의 수도가 부산에서 김해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김해에 있던 금건과에 어떻습니까? 김건이 망했어요. 거기는 227년에 망합니다. 다 망해가지고 임나에 이제 흡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변환이 아니지. 가야 소국들을 전부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변진안에 국명을 바꿔가지고 변진안에 이제 해체시켰어요. 집어넣었어요. 그게 지방 통치를 하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가 봄 2월에 고구려에 화친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혹시 봄이니까 뭐 국혼일 가능성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봄의 혼이라는 건 고구려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사만, 구체적으로 백제의 풍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와 고구려의 국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구려 풍습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248년 2월에 고구려에 화친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와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시 토벌군이 내려올 염려를 이제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49년에
여름 4월 외인이 서구를 죽였다. 253년도에 있을 기사가 여기 있는데 처음에 이 사금이 이 형은 죽였는데 이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구로를 못 죽이는 거예요. 서구로는 이제 그 이전 정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구로를 죽이고 싶어도 국민적 지지가 너무 강해요. 도저히 서구로를 죽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구로를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49년도에 옮겨놓은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이때 서구로의 모든 권력을 뺏고 평민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일단 이제 권력의 위협이 들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뺐을 것 같아요. 점의 사금이 다 뺐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구로가 죽었다, 외인이 서구를 죽였다, 서구로가 죽었다 하면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 사금이 서구로를 죽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다 외인이 서구를 죽였다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9년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비족 군단이 임나가를 점령한 다음에 위구장군 도정후, 이름이 아라반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한 다음에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안 그렇다 이겁니다. 고구려군을 이제 승리했어요. 고구려 승리한 다음에 임나가에 머물지 않고 대대적인 변환지역 정복에 나섭니다. 언제부터냐면 246년부터 247년, 248년, 249, 250, 251, 그래서 252년 한 5, 6년 정도의 변환지역을 한 10나라 정도를 정복을 한 겁니다. 아마 선비족 군단의 변환지역 정복은 그들의 특성상 무자비했을 겁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정복을 하는데 변환지역의 각 소국들이 군사력이 없었어요. 군사력 있는 나라는 몇 안 되고 백제 중앙정부가 반란을 걱정해서 각 소국들의 군사력을 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지역 한 10나라가 최대 10나라가 선비족 군단에게 정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복했을까? 정복했냐면 서쪽으로는 진주 앞에까지 창원 마산을 지나서 거기까지 정복했고 진주 앞에까지 그 이상은 이제 백제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북쪽으로는 아마 대략 창녕이나 합천 정도까지 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선비족 군대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제국이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해요. 외교권, 다음에 인사권, 사냥권, 제사권들 국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246년부터 252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한 5, 6년 동안에 가야사 최대의 정복군주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사의 중시조고 가야를 부흥시킨 사람, 주권을 잃은 가야로 주권을 되찾아온 사람, 가야사 최대의 영웅이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구장군 도정후, 꼭 그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확률상은 높아요. 그래서 임나가야 제7대 또는 8대 왕이 이 사람이 임나가야 중시조고, 가야사는 위구장군 도정후의 출현을 계기로 이전을 정기가야, 이후를 후기가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가야사의 시대 구분은 조위와 고구려 전쟁이 일어나는 245년 그 관국엄 침입을 경계로 이전이 정기가야, 이후가 후기가야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사 최대의 정복군주, 가야사 최대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외왕, 외국, 외장군, 외사 이런 말 안 썼어요. 삼국사기 열전에 드디어 강력한 국가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정복 전쟁이 벌어지면 가야인들은 어떻게 하냐? 아마 가야인들은 이 선비족의 정복을 피해 가지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 발생하세요. 첫 번째는 어디로 발생했냐면 마한 동부지역, 마한 동부지역은 섬진강역이에요. 섬진강역으로 가야인들이 대거 피신을 했다고 봅니다.
피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후에 3세 그만 또는 4세 이후에 한 동부 지역인 섬진강 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나와요. 네, 그때 가야인들이 대규모로 그 정복을 피해서 피신했다고 봐요. 그런데 육지는 말 타고 쫓아갈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한 건 어딥니까? 수만 명의 가야인들이 배를 타고 옛날에 자신들이 분국이 있었던 일본 열도 큐슈로 피신을 했다고 봐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일본으로 피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 외국은 수십 개의 소국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압도적인 문명을 지닌 비록 선비 쪽에게 몰려왔지만 가야인들이 오면서 일본 열도의 소국 체제가 붕괴합니다. 소국 체제가 붕괴하고 비미오는 247년에 죽어요. 247년에 죽고 뭐 일녀라는 여자가 잠시 옹립이 됐다 하지만 대혼란이 벌어져서 거기도 결국 무너지고 그래서 대규모로 민족이동이 벌어집니다. 큐슈에서 혼슈로 가야인들이 오니까 큐슈 혼슈로 대규모 민족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대사가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 시대로 시대적 전환합니다. 혼슈로 이동하고 이제 각지의 지방 세력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방후원부에 출현해요. 그 전방후원부는 별다른 게 아니고 한반도 남부에 그 삼국의 성립 무렵부터 있었던 주구묘가 지루한 겁니다. 주구묘는 뭡니까? 묘 옆에 흙을 쌓을 때 도랑 만드는 거예요. 도랑 만들어서 물 채우는 걸 주구묘라고 해요. 그 한반도 서부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주구묘가 그 일본 열도로 건너가가지고 대형화되고 발전한 게 전방후원부입니다. 전방후원부의 출현한 거죠. 광구검 전쟁은 가야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일본 고대사를 그 야요이 시대에서 전기 고분 시대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의 시대적 변화와 일본 열도의 시대의 변화가 동일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백제는 골치 아픈 문제를 갖게 됐어요. 북쪽은 어떻게 되냐? 말갈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결국 말갈족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고유왕 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유왕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바랑을 안 죽이고 놓아뒀어요. 고유왕은 부산, 지금의 경기 남부인데 50일 동안 사냥을 하고 백제왕 만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가서 사바랑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즉위를 합니다. 사바랑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약 5년 정도 왕위를 뭐 실권 없었지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왕의 제위기간 앞에 5년은 형식적인 것은 사바랑의 제위기간이세요. 그걸 빼버리고 이제 고유왕의 제위기간으로 안에 포함돼 버린 거죠. 그래서 252년에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가니까 북쪽이나 이제 그 서쪽으로 못 가고 변한 지역의 10국을 정복하고 정복을 완료했어요. 252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53년 정월이라고 봅니다. 정월에 위구장군 도정후가 임나가야 왕이자 변한의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임나가야 7대나 8대 왕쯤 될 겁니다. 그런데 변한의 왕으로 즉위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변에서 아니 한 5,000명, 6,000명 가지고 변한 지역을 10국이나 정복이 가능합니까? 모를 수 있는데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거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변한 지역에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 백제가 정책적으로 반란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군대를 못 두게 한 것이 그런 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국을 정복하고 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삼한 땅에서는 그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군사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우가 위구장군 도정우가 뭐라고 아니 어떻게 왕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왕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왕이 되려면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강력한 속옷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나가야는 신라와 2번이나 혼인을 했다. 누굽니까? 지마이사금, 마달레사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다. 그리고 국호는 봄에 해야 된다. 봄에. 특히 3월을 선호하고 그래야 백성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즉 변하는 왕으로 인정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상상인데 그러니까 위구장군 도정후가 아 그래?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 신라에 나가 있는 장원이한테 연락해 보라고 신라 서부란 장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장원이 하는 말이 이 신라왕 처음의 이사금이라는 자는 자기 권력 유지에만 급급할 뿐 전혀 국가를 운영하거나 통치할 능력도 없고 백성들의 인기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공립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백성들이 지지가 없으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라에 서구로라는 왕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첨예이사금이 모든 권력을 뺏어가지고 평민이 되어 있지만 통치 능력은 물론 인품도 뛰어나고 그 신라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어느 정도 지지가 강하냐 하면 이 첨예이사금이 죽이려고 해도 너무 국민적인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라를 통치하려면 바로 이 서구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군부에도 아직 그 지지 세력이 강력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서구로를 우리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그런 보고가 위구장군 도정후에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상력인데 그래서 그게 253년 이제 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구장군 도정후가 이제 갈라고를 불렀어요. 갈라고 역시 그 광구검 기공부에 있는 그 명단 중에서 상위에 있을 거예요. 갈라고도. 삼국사기 열전에 3명이 나옵니다. 외왕, 갈라고, 그 다음에 그 우도주군이라는 외국 장군이 나와요. 3명 다. 3명 다 그 광구검 기공비 맨 위에 있는 외왕은 위구장군 도정후고 그 다음에 갈라고고 그러니까 그 우도주군도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거예요. 특히 갈라고는 이제 외국의 제2인자였는데 어떻게 2인자라는 거 아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갈라고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번 가보시오. 당신이 아마 갈라고는 선비족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외교는 나름대로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 252년 이제 3월에 2월이 3월인지 모르겠지만 갈라고가 얘기하기를 반드시 3월까지 서구로의 승낙을 받아서 서구로의 딸을 모셔와야 된다. 명심해라. 3월이다. 그리고 이제 임나가야 비롯해서 변한 지역에 영을 내려가지고 금은 보화 귀금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끌어모았을 거예요. 유목민족은 금이나 은을 좋아하지만 농경민족은 옥이나 구슬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옥이나 구슬 쪽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중요하게 감당하는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선물로 배에다 가득 실어요. 가득 싣고 갈라고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김해항을 출발하는 겁니다. 대규모 사절단이 김해항을 출발하고 동시에 이제 도정후는 이름이 아라바냐가인데 변환의 전체 영을 내려서 왕비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왕비를 맞는 거국적인 축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신라와 혼인해서 그 예전과 같은 그 신라와 우호 관계를 회복한다. 근데 신라에서 왕비를 맞으니까 전국에서 축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아마 변환 지역 전체가 왕비를 맞을 거국적인 축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253년 3월에 갈라고를 대표로 한 청원 사절단이 김해항을 출발해요. 김해항을 출발해서 그의 경주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 다음 얘기는 그 다음 회 녹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